안녕하세요, 북스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술라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술라는 예전에 이제 그 사지선단 문제에 한번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읽기 전에 이 술라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먼저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술라는 마리우스는 좀 약간 평민 출신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별쪽파로 이렇게 분류됐던 그 사람이었고요. 동맹시 전쟁 때 그 마리우스 참모로서 마리우스가 더 공을 세운 바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 마리우스하고 이제 충돌을 해가지고 이 마리우스를 이제 내쫓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여기 언급하였지만 미트로단테스 그 원정을 뭐냐면 가서 그들을 토벌하는 사이에 다시 마리우스가 또 이제 와 갖고 집권을 해요. 그치만 마리우스는 이제 좀 있다가 병들어 죽고 죽은 다음에 미트 단테스의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다시 로마에 와서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그 당시 원로원 중심의 어떤 정치를 펼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전에 그 술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서양사 개론에서 한번 읽었거든요. 110페이지까지 쭉 있고, 그때 이제 이탈리아 동맹시 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노마가 네우해안으로 어지러운 틈을 타서 흑해 쪽에 포토스 왕이었던 미테단테스가 소아시아 쪽으로 그 세력을 뻗쳐 속준의 노마인 8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 이때 미테오탄테스의 토로 임무를 맡은 장군이 이 순례였다. 자, 그래서 원래 그는 명문 출신으로서 동맹시 전쟁 때 마리우스 참모로서 마리우스보다 더 공을 세운 바 있었다. 그래서 별쪽파인 술라는 원로원의 반대로 제대병에 대한 토지 분배를 이제 뜻을 이루지 못했던 마리우스를 내세우는 민중파를 먼저 숙청하고 소아시로 출발했다. 그가 없는 사이에 지방에 피신했던 마리우스가 로마로 다시 돌아 일곱 번째 집정관이 되어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수치했으나 한 달도 못 가서 이제 사망했고요. 자, 그때 이제 또 미트라 단테스 승리한 그 배상금을 많이 받고 온그 슐라가 또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이 사람은 마리우스보다 더 무차별하게 반대파를 이제 살해요. 그래서 그 재산을 몰수해서 그에 속하는 에키테스에게 많이 그 몰수했으며 그 속에 에키테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 술라는 희생자의 노예를 해방시켜 만 명의 친위를 만들어 신병을 보호하고 몰수한 재산은 수용자에게 분배하는 한편 12,000명의 노병에게 토지를 주어 정착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자, 이 사람은 예전부터 이제 내려왔던 이 공화정의 정통을 파괴했죠. 예. 그러면서 종신 독재관이 침했어. 그래서 보통 독재관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집정관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위기 시에 이제 한 명이 6개월 정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건데 종신자는 아니죠. 6개월이면 물러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종신 독재관이 침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평민의 호민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권한을 존중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다 이게 축소시키고 원로원 인원수를 예전에 한 300명 정도 됐는데 600명을 늘리고 그것도 자기 파벌로 삼고 충당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평민가 이 뭐냐면 노비데스 어떤 그 균형, 세력 균형, 형식상제 세력 균형을 유지했던 그걸 완전히 노비데스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올렸던 원로원 세력을 이제 강화시켰던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 술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슐라가 죽은 후에 두각을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이제 또 귀족 출신이었던 그 폼페이우스죠. 폼페이우스. 자, 이 폼페이우스도 그 뭐냐면 별족파예요. 이 사람도 되게 집안이 좋아요. 그러니까 공화정 말기 때 등장했던 그 군인 정치가들은 마리우스 제어하고는 다 집안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슐라가 죽은 후에 두각을 나타난 것은 그의 부하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였다. 때마치 이베리아 반도에서 마리우스파의 이제 그 바에 그
세르토리우스가 술라에 대응한 독자적인 정부를 세워서 그 기세가 커지고 있어 폼페이우스는 원로원의 요청을 이를 진압하고요. 돌아온 길에 그 당시 이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노예 반란이죠. 그래서 그 장당을 토벌해서 그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주로 이제 카수스가 이제 뭐냐면 거의 대부분 진압했는데 그 중에 장당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요 장당을 토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폼페이우스는 이제 어떤 정책을 이제 펼쳤는가 좀 볼게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스파르타쿠스단이 일어나는데 원래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좀 읽고 나중에 읽고 여기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스파르타쿠스단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래서 폼페이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이제 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정통적인 어떤 로마의 국제를 파괴시켰잖아요. 그래서 원로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들이었죠. 근데 이제 이 폼페이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별쪽파이긴 하지만 좀 이제 평민층의 어떤 지지를 끌기 위해서 슐라의 반동적인 국제를 원성을 회복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원로원 600명을 다시 300명으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크라수스가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 하여튼 이런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난 폼페이우스는 법정령, 법정연 미달, 법정령, 그게 뭐야? 법정령 법의 정년 미달을 무릅쓰고 기원전 7세 70년경 크라수스와 집정관에 대해서 뭐냐면 순례 반동적인 국제 원성을 해오냈다. 이게 뭐냐면 그 집정관이 이제 1년이잖아요. 그 1년을 더 초과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집정관을 계속했다.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순례 반동적인 국제는 아까 이제 요걸 얘기하죠. 원로원의 의원수 600명을 늘려서 자파를 확대시키고 그다음 평민의 호민 간의 권한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뭐냐면 예전처럼 돌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문영이 노마의 내란 상태에 틈타서 해적들의 활동이 이제 활발해졌는데 기원전 67년 폼페이우스는 단시일 내에 이를 소탕하고요. 다음에 계속 노마를 반항하고 있던 미틀단데스를 또 공격해서 이 사람은 또 항복했다가 반항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 격파하고 이어 시리아 왕국을 정복할 속셈을 만들었고요. 팔레스타인도 속국을 만들었다. 같은 해 오랫동안 로마의 골칫거리였던 미티어단데스가 이제 자살함으로써 동방세계 완전히 로마에 굴복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잠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있었던 이 스파르타쿠스난을 좀 보겠습니다. 자, 스파르타쿠스난은 로마 말기 공화정 말기 때 일어난 그 노예 반란이죠. 그래서 교과서에도 자주 나와요. 예. 그래갖고 요걸 좀 볼게요. 자, 정복 산업의 진행과 더불어 노예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되는데 왜냐하면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항복한 사람들 노예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노예가 이제 노마로 이제 들어오면서 노예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자, 이를 바탕으로 라티푼디움이 널리 유행됐다. 자, 이를 계기로 노예 반란도 빈번히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시칠리아에서 두 번이나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쿠스의 난도 바로 이러한 노예 발령이었다. 자, 이 스파르타쿠스는 어떤 사람, 일으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검노죠. 그러니까 이제 노예 중에, 이렇게 좀 신체가 건강하고, 이렇게 이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이제, 뭐냐면 검노 만들어가지고 좀 사자나 이런 것들 싸우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흥권을 이제 이용한 사람들이 검노인데, 생활이 상당히 비참했나 봐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노만 시민은 각종 잔인한 경기나 시합을 구경하고 즐기는 습관이 있었다. 그 목적으로 이 검노라는 이 특수한 노예를 양성하기도 했고 기원제 73년에 그런 검노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쿠스를 중심으로 캄페니아 지방을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여기가 남이탈리아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수많은 노예 호응을 하여 그새 순식간에 늘어났고 커졌고 자, 이에 토벌받은 같은 것은 술라 밑에서 정적의 재산을 굴복하 대보가 됐던 크라수스였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쿠스의 전사도 그 당시 반란에 진압됐고 포로 6천 명이 그 십자가가 아피아가도에서 질비하게 세워졌다. 그리고 아파에 이제 장당이 있다고 했죠. 장당을 토벌했던 것이 이 뽀삐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스파르타쿠스나는 그 당시 이제 되게 유명하고 15년 개정 교과서나 09년 개정 교과서에는 자주 언급됐는데
요번에 22년 개정에서는 좀 빠진 것 같아요. 안 보여.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노마에 이제 노예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지금에. 그 내용이 많이 축소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쿠스난이 진압됐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그냥 그걸 끝났냐? 뭐 아무 영향이 없었냐? 그건 아니죠. 이 스파르타쿠스난을 이제 진압하고 나서 노예를 이게 막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좀 자정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고, 근데 노예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뭐냐면 그 생활이 나아졌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얘기죠. 한참 뒤이지만 1차 세계 끝난 다음에 직후에 그 당시 이제 그 누구죠? 독일 공산당이 중심을 해 갖고 스파르타쿠스 반란이 일으키죠. 예. 극자 반란 운동. 그래서 그게도 이제 뭐 영감을 줬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요 스파르타쿠스의 날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인제 그 삼두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삼두 정치. 우리가 이제 삼두 정치는 1차 삼두 정치, 2차 삼두 정치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잖아요. 정형적인 군인 정치가들이 했던 거지요. 그래서 1차 삼두 정치는 카이사르, 포비우스, 크라수스고요. 그다음에 2차 삼두 정치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예요. 예. 그래서 요거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이제 이름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 하도 뭐 이름 쓰라는 거, 그다음에 그 책 이름 쓰라는 거 있죠. 사람 이름이나 책 이름 쓰라고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못 외우신 분들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을 볼게요. 헛헛한 공을 세워 귀국한 포피누스는 다른 뜻이 없음을 보이기 위해서 군대를 해산하고 제대병에 대해서 토지 분배를 원론에 요청했으나 원론은 선뜻 승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 이제 로마의 정통적인 귀족 가문이었던 카이사르가 시기에 젖어있던 폼페이우스와 그의 동료 크라수스를 끌어들여서 일명 이제 뭐냐면 제1차 삼두 정치를 이제 수입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로써 이제 로마 공화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겠다.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이제 유력자들이 손을 잡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원로원을 이제 뭐냐면 뒤엎으려고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인척도 이제 이렇게 결혼 동맹을 통해서 또 연결시켰는데, 자, 카이샤드는 꼭 자기의 딸 율리아를 폼페이우스에 결합시키고 기원전 59년에 집정관이 되면서 폼페이우스의 노병에 대한 토지 분배를 실시했다. 이 원로원들이 반대했던 것을 이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갈리아 총독으로, 갈리아라는 것은 로마인들은 이제 그 저쪽 그 북이탈리아나 그쪽 넘어오는 다 그 갈리아라고 지칭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리아 총독을 이제 임명받아서 카이사르가 8년간 거쳐서 갈리아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경험을 기록했던 것이 그 유명한 갈리아 정기죠. 갈리아 정기. 그럼 왜 갈리아 정벌을 했냐?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당시 에스파니아의 육상 통로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에스파니아였고, 이 에스파니아가 그 당시 이제 로마의 그 식민지였죠. 예. 그리고 여기 갈리아가 있고 프랑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가 있어요. 근데 여기 육상 교통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해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육상을 가더라도 이제 여기 뭐 일단 켈틴족이라는 갈리아 계통의 민족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갈리아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갈리아 내에서도 여러 종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들이. 그래서 그 스위스 쪽에 있는 이제 제가 이름은 까먹었지만 거기에 있는 한 부족이 그 뭐냐면 이제 심을 결집해서 노마를 이제 뭐 쳐들어오는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배후에 있는 갈리아를 정복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원정을 나가게 되죠. 예.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갈리아 원정 관련된 내용 그 밑에 있는데요. 자, 하여튼 갈리아 프랑스를 이제 원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또 어디까지 갔냐면 오늘날 영국 브레타니아로 건너가서 나일강도 이제 여러 차례 넘었으나 지금 프랑스와 벨기에를 확보하는 것에 만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리아라고 이제 해서 이제 우리가 프랑스이지만 프랑스 외에 이제 이탈리아 지역 북쪽 지역은 다 갈리아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일단은 갈리아 원정에서 확보한 지역은 브레타니아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하고 벨기에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타니아라고 하지만 여기가 이제
브리타니아 섬이 있잖아요. 이게 큰 섬 있죠. 제대로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충 보면 여기가 남쪽이 이제 잉글랜드가 되고 이쪽이 웨일즈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스코틀랜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브리타니아까지 건너가서 정복한 지역은 그 브리타니아 전체 섬이 아니라 요 섬이에요. 예. 나중에 이제 잉글랜드라고 불렸던 그 섬들이 있었다. 예. 그래서 잉글랜드는 예전에는 이제 지금 뒤에 앵글 섹슨족이 왔지만 그전에는 켈튼족이었었죠. 켈튼족. 켈튼족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요 켈튼족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정복이 당한 거죠. 예,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북쪽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 스코트족이 있었어. 스코트족. 이 영국사 좀 하는데 근데 이 켈튼족 중에서도 그 영국 그 로마의 이제 지배에 순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걸 브리티안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로마의 어떤 그 저항하는 켈튼족 있죠. 이 켈튼족이 여기 북쪽으로 올라가. 예. 그래서 이 북쪽에 올라온 켈튼족과 여기에 있는 스코트족이 결합돼가지고 하나의 민족이 되죠. 그래서 요 땅을 뭐라고 하냐면 스코틀랜드라고요. 스코틀랜드. 예.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잉글랜드에 누가 쳐들어와요? 예.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오죠. 앵글색슨족. 그래서 앵글색슨족이 이제 잉글랜드 본토를 장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앞에서 로마의 이제 밑에 있었던 켈팅족 있죠. 이네들이 브리테인들이 이쪽으로 건너가. 그래갖고 웨일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잉글랜드 서쪽인가? 예, 그중에 웨일즈 지역이 켈팅족 지역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됐다. 이렇게 이제 영국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웠던 고민은 카이샤의 관례적이 거의 끝나고 이 기원전 52년경에 일어난 베르키겐토리스 반란이에요. 요 사람 좀 이름을 외워주세요. 베르키겐토리스 반란. 그래서 카이샤는 켈튼족을 구합한 이 대반란은 그 알레시아에서 격파함으로써 갈리아를 완전히 그의 수준을 넘는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알레시아 전투가 되게 유명한데 베르키겐토리스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했냐면 자기가 이제 뭐냐면 스스로 노마군의 포위에 당해서 이게 유인을 해요. 그러니까 알레시아 요새로 이제 유인을 해갖고 이게 자기가 이제 있고 그러면 노마군이 이렇게 포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틀을 들어서 이제 외곽에 있는 그 뭐냐면 그 켈팅 쪽도 풀려서 또 포위를 해. 어, 그래서 이제 노마군을 이쪽 안쪽에서 안쪽과 바깥으로 섬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마군이 쫄 때는 그 알레시아를 통해 베르킨 겐토리스를 공격하다가 오히려 역포위 당한 거죠. 이중으로. 그래서 안쪽에서 공격받고 또 뒤에서 공격받고 그랬는데 이때 노마군은 이제 요 앞뒷면의 공격을 이제 다 했죠. 그래서 자기 이제 포기했던 그 당시 이제 그 켈팅족도 분열시켜갖고 각계 하고 결국에는 알레시아에서 있었던 요 베르킨 겐토리스가 항복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결국에 갈리아를 완전히 그의 수준을 넣는 그 수준에 넣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레시아 전투는 상당히 중요한 전투군요. 그래서 이 전투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베르키 겐토리스라는 이름도 좀 외워두세요. 예. 그 프랑스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좀 외워두시고요. 잠깐 제가 자 알레시아 전투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 알레시아 전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끄는 로마 공화정 군대와 갈리아 부족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로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이 전투에서 승리한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체를 로마에 복속시키는 데 성공했답니다. 혹시 이 전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 베르킨 겐토리스라는 사람 좀 알려줘. 베르킨 겐토리스. 베르킹게토릭스는 갈리아의 영웅으로 로마 공화정에 맞서 싸운 인물입니다. 그는 기원전 52년 알레시아 전투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패배했지만 갈리아인들에게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죠. 혹시 베르킹게토릭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잠깐 제가 지금 여기 또 AI를 좀 이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미니를 이용했어요. 예, 제미나이를 좀 이용했는데 가끔씩 이제 역사적 팩트나 중요한 거 내용도 있으면 한번 얘한테 좀 물어볼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이샤드는 이 갈리아 원정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빚더미에 쌓였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뭐냐면 이 정보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로마 정권을 장악하는 큰 발판이 됐고요. 고대사의 흐름을 볼 때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뭐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라든지 뭐 카르타고라든지 그다음에 로마 이런 그 도시 그 뭐냐면 그 국가에서는 다른 그 지중해 지역에 이제 점령할 때 거점지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륙 깊숙이는 못 들어가고 이 해안가 중심으로 거점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요 갈리아는 뭐냐 내륙 깊숙이 들어갔죠.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 로마를 이식시키는 데 크게 성공했다. 그래서 유럽 내륙의 그리스 로마를 문화를 해안가가 아니다 이제 내륙에 들어가면서 뭐냐면 이식시키는 데 큰 성공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 지중해 무대에 발전했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제 해안가에서 벗어나서 유럽 내륙에 이식되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 보면 이제 역사에서 보면 요 베르킨 게이트 를또 영화시킨 방면에 또 뭐 그렇다고 시절을 욕한 것도 아니에요. 예. 시절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요게 이제 로마가 이제 그 프랑스 지역을 점령한 거를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요. 왜냐면 프랑스의 그리스 로마 문화를 알려주는 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프랑스 사람들은 예전에 켈튼족 그 순사 켈튼족이 아니죠. 예. 로마 문화를 받아들인 켈튼족이에요. 그래서 거의 라틴족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카이샤르가 장군으로서 보기 드문 타고난 인물이었으나 정치가로서 비상한 수완을 가졌다. 자, 그는 이제 갈리아를 출발하기 전에 젊은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을 이제 뭐냐면 호민관을 단속시켜 로마의 동정을 살피겠다.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디우스는 카이샤의 처와 내통했다는 소문까지 있었으나 카이샤의 처는 혐의조차 받아서 안 된다 하여 카이샤르는 처와 이혼하고 갈리아 출발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카이 샤도가 이제 뭐냐면 갈려 갈 동안 그 당시 이제 그 실권을 장악했던 사람이 카이 샤도의 시다바였던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약간 알려지진 않았던 사람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클라우디우스는 마음에 받지 않은 키게로와 소카토를 로마에서 추방하고요. 예, 다 별족파 애들이죠. 참고로 이제 뭐 클라우디우스나 그 다음에 카이샤르나 귀족 가문 출신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별족파가 아니라 민중파들이야. 예. 자, 그래서 그 당시 로마를 추방하고 가난한 시민에 대해 공문에 무상 배급을 실시했다. 자, 예전에 잠깐 이제 뭐냐면 그 누구죠? 클라쿠스 형제 있죠? 그라쿠스 형제에서 이제 그 잠깐 그 뭘 얘기했다. 그라쿠스 형제 개혁 중에 그 당시 곡물법 관련된 내용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이우스 그가 그 당시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판매했다는 내용이 있죠. 그때도 시장 가격보다 곡물을 이제 싸게 판 거지 무상으로 배급한 건 아니야. 그리고 이제 곡물법이라는 것도 이제 로마 시대 때 자주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때 이제 뭐 가이우스 외에도 곡물법 여러 번 제정했어요. 그때도 뭐냐면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거지 이렇게 무상으로 배급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때 이 클로디우스가 곡물 무상 배급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냐면 그 일종의 빵과 서커스 중에 그런 일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수는 이렇게 했는데 그 수는 약 30만 정도 다 됐다고 한다. 예. 그래서 이게 맞나? 천, 만, 십. 예. 그래서 노마 사회에 심각했던 사회적 갈등은 근본적인 해결 대신에 정복 사업을 획득한 토지와 돈으로 제대병의 토지 분배로서 자유농민을 부분적으로 다시 창출한 편, 빈민에 대한 공무원의 분산 배급과 각종 관계와 시합 등을 무료 관람을 하는 이른바 전문화성의 빵과 서커스 정책을 했죠. 자, 이 빵과 서커스 정책은 공화정 말기 때 등장해서 재정 때 계속 울고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무상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빵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검투사들 싸우는 그런 것들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교과서 그런 데에서는 이제 각종 목욕탕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단지 목욕하는 공간이 아니라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줬던
그런 장소대요. 유흥시설이기도 하고 문화공간이기도 하고 다목적 이제 레저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목욕탕을 만든다는 것은 민중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빵과 서커스 같은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원전 52년 카이샤는 전쟁 도중이었지만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를 만나서 저마다 이 갈리아, 에스파냐, 시리아를 맡기고 하고 3대 정치의 결속을 다짐했으나 얼마 안 가서 율리아가 죽고 그다음에 크라수스가 임지인 동박을 출전해 전사회군과 3대 정치는 자연 깨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크라수스가 날아가고 율리아라는 인물은 이제 앞에서 얘기할 때 이제 잠깐 언급했죠. 그래갖고 카이샤르가 폼페이우스 뭐냐면 자기 편 완전히 묶어놓기 위해서 율리아와 이제 이렇게 자기 딸을 줬는데 여기 이제 율리아가 이제 뭐냐면 죽으니까 이제 인척 관계가 깨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결과 로마의 정치 정세와 질서는 크게 어지러워졌고 카이샤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던 언론들. 왜냐하면 그 당시 카이샤는 이 사람은 이제 동방 군주의 어떤 영향을 받았고 황제가 되려고 했죠. 황제가. 예. 근데 이제 이에 대한 원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런 집단 지도 체제, 그러니까 말이 이제 뭐 민주공화국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원론 중심의 집단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카이샤르가 황제가 되면 이 원론 중심의 어떤 집단 지도체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카이샤르의 이제 친한 사람 브루투스가 이제 원론의 어떤 그 세력을 이제 대변해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카이샤르를 이제 칼로 쑤셔가지고 죽였잖아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카이사의 강한 반감을 가졌던 원료는 카이사의 인기 상승에 그 뭐냐면 인기 상승을 질투했던 폼페이우스를 단독 집정관이라는 전례 없는 이제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원래 집정관이 두 명인데 이게 한 명은 이제 해가지고 이게 힘을 몰아준 거죠. 사퇴 수법 카이사를 제거하겠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원전 49년에 원로는 저쪽 카이샤의 소환 명령을 내렸죠. 갈리아에 가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몸은 멀리 갈리아에 있었지만 언제나 로마의 사정이 정통했던 카이샤는 이미 이제 애들이 날 제거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군대를 끌고 이제 왔는데 문제는 이제 로마 국보에 따르면 로비콘 강을 군대에 끌고 와서는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카이샤드는 그 걔 무시했죠. 그래서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유명한 말과 함께 8년간의 그와 같이 이제 싸웠던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로마에 진격했어요. 그래서 정말 주사위가 던져졌으며 로마 공화정은 이제 종말 구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우스하고 원로니의 대다수는 그리스 도망가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 도망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저가 정권을 장악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그럼 내용을 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카이사는 이탈리아를 쉽게 안정시키고 에스파냐에 진압한 후 곧 그리스에 건너가 폼페이우스를 격파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이제 뭐냐면 시중만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제 피신한 폼페이우스는 거기에 살해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이 폼페이우스를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쫓아온 카이사르는 이집트 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와 만나서 케사리오는 아들까지 얻게 되었다. 이때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 이제 요때 이집트는 이제 어떤 왕조였죠? 토틀로마이오스 왕조였죠. 그래서 보통 알렉산더 계승자들 중에 이집트 총독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제 포트로마이오스 왕조를 열었는데, 그 포트로마이오스 왕조는 그리스 계통의 왕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이제 뭐냐면 보통 남자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포트로마이오스라는 칭을 얻었고, 그 다음에 여자는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은 클레오파트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클레오파트는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마이오스 왕조에서 그 여왕을 지칭하는 어떤 고통 명사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뭐 12세인가 11세인가 그래.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얘네들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동생하고 결혼했죠. 포툴로 마이오스 11세인가 하여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렇게 이집트는 근친상간이 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권력을 이제 계속 독점하기 위한 어떤 그 장치였죠. 근데 클레오파트의 입장일 때는 자신이 단독왕이 되고 싶지
자기 남동생하고 같이 통치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시즈한테 몸을 바친 다음에 남동생을 제거를 하죠. 예, 그래갖고 자기가 단독 여왕이 돼요. 자, 하여튼 그 당시 클레오파트라의 반대세를 진압한 후 카이사르는 소아시아에서 미트라단테스 아들을 격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집트 떠나서 노마 도와서 아프리카 원료원 잔단을 무찌르고 그 다시 에스파냐 폼페이우스 잔존생들 다 토벌했다. 자, 이제 노마는 주변에 이제 그 당시 그 로마는 물론 주변의 속주나 정복지에서도 카이사에 대항한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종신 독재관이 된 카이사르는 명실공히 이제 거대한 로마 제국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으며 왕정에 가까운 그의 독재 정치는 공화정의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이샤드는 술래와 달리 정적이나 반대세를 간대했어요. 상당히 포용적이었고, 그 불필요한 이제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는 특권과 무능과 부정을 이제 증오했으며 사회개혁을 구상했으나 이를 십시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그래도 이제 그는 이제 독재 권력을 장악한 후에 노마의 제군과 개혁을 착수했는데 노마가 이제 그 공화정 말기 때 내란을 휩쓰다 보니까 이 노마의 이제 건물들이나 시가지가 많이 이제 소실되고 그랬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 요 카이시아의 정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정책들이냐면 주로 민중 친화적인 정책들을 했다. 그래서 민중들의 어떤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지시를 받아서 자기가 이제 동방군주제 황제로 되려고 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임페라툼이라는 게 있어요. 임페라툼. 그런 칭호도 이제 독시겠죠. 임페라툼은 이제 개선 장군한테 주어졌던 그 칭호인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 독식을 하고 자기가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막대한 또 권력을 이제 휘두르고 노마 지휘권과 국고 처리관까지 이제 장악하죠. 국고 처리를 이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러니까 재정하고 군사권까지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자기를 믿고 따랐던 군대와 그 시민들을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이샤르 정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그때가 이제 그 율리우스 역인가? 예, 그래서 율리우스 역이 한번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병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노병을 정착시켜서 그 노고를 보답했고 시민들에게 푸짐한 연회와 구경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환심을 샀다. 그리고 신전과 각종 공공건물에 건조하고 부채를 삭감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했고요. 징세제도를 개선해서 공정을 기하도했고 대신 간의 자격으로 그 당시 종전의 달력에 불비한 점을 시정해서 달력 율리우스역을 이제 율리우스역을 이제 만들었다. 이게 율리우스역이 원래 이제 그 이집트의 태양역이거든요. 태양역을 이제 가지고 온 거야. 예. 그래서 한동안 이제 율리우스역을 이제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오차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레고리역으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레고리역으로 한 거였죠. 그래서 율리우스역, 그레고리역, 이집트 태양역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리우스역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시저가 실시한 율리우스역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46년에 율리우스력을 도입했어요. 이 달력은 기존의 로마 달력이 계절과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율리우스력은 1년을 365.251로 계산하며 4년마다 윤년을 두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의 기초가 되었답니다. 혹시 율리우스력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집트 태양역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와 연관돼서 좀 얘기해줘. 율리우스력은 이집트 태양력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어요.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 주기를 통해 1년이 약 365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집트의 달력을 참고하여 율리우스력을 만들었답니다. 혹시 율리우스력과 이집트 태양력의 차이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예. 자, 그래서 율리우스역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시 로마의 인구가 그 몇만 명,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그러니까 로마 자체의 인구가 백만 명이면 대단한 거죠. 예. 그 중에 30만 명의 공물 무상을 배급한 건 지나친 국고 부담이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잠깐 이제 언급했던 인물이 있죠.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그 밑에 클로디우스도 이제 이렇게 무상 배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무상 배급을 했다고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카이샤는 이들 절반을 주인 대신에 다시 얘기할게요. 클로디우스가 300만 명을 30만 명을 이제 무상 배급했는데 요걸 이제 절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5만 명 정도 이렇게 무상 배급을 했다는 거죠. 예, 좀 수정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카르타고와 콜린드 등 해외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해서 가난한 시민들 이주시켰어요. 이거는 예전부터 로마인들이 했던 정책들이에요. 이탈리아 반도 통일기 때도 이제 새로운 정복지에 이제 시민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민들을 이주시키고 그들에게 땅을 주는 그런 정책들 했잖아요. 이걸 이제 해외로 이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의 갈리아와 시칠리아에 라틴 시민권을 부여한 등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제국의 점진적인 노마의 정책, 노마 정책에 첫 발을 내디뎠다. 라틴 시민권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삼두 정치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공화정은 형태만 남고 생명은 사라졌으며,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공화정의 형태만 남고 생명은 사라졌으며 소생한 가문은 치박했으나 이에 미련을 갖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대표적인 작용인은 브루투스죠. 브루투스는 이에 카시우스를 비롯한 원한이나 이해강의부 카이사를 미워했던 자들과 결탁해서 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다 이제 원로원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 원로원에서 단공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카이사를 이제 암살하죠. 원래 이제 브루투스와 카이사는 인간적으로 되게 친밀한 사이였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뭐 15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지만 예전에 카이사르의 예전 여자친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믿고 따랐던 브루투스가 이제 카이사가 이제 믿었던 사람인데 브루투스 많이 따랐고 근데 이제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브루투스 맞아 하면서 죽었잖아요. 근데 카이사르가 약간 인복이 없는지 몰라도 요때 이제 그 카이샤르의 이제 그 뭐냐면 이게 그 뭐랄까 암살에 가담했던 사람 중에 여러 사람 중에 예전에 이제 갈리아 원정 때 같이 따라왔던 부하 장군들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 공화정의 부흥제로서 시민들의 한원을 받을 것이라는 라는 브루투스의 기대가 빗나갔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밑에 카이샤의 이제 부하 장수였던 안토니우스가 유명한 추도 연설을 했는데 그때 시민각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유산 분배를 약속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입장을 막 돌아서 갖고 이제 때려 죽일 놈이 됐던 거죠. 카이사는 우리를 위해서 돈을 나눠주는데 이 카이사를 죽여 하면서 이제 뭐냐면 그 이제 브루투스가 카시우스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 카이사르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이제 써놓고 이제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열어보니까 상속자가 안토니우스가 아니야. 뭐냐면 옥타비아누스야.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 뭐냐면 자기 누나인가 하여튼 자기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 하여튼 이 옥타비우스가 후계자인데 옥타비우스는 그다음 그리스에 가 있어서 뭐냐면 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20살이 약간이 나이였는데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후계자로 지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이 옥타비아가 돌아왔죠. 그렇지만 실권은 이제 안토니우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거기다 또 이제 카이사의 부하장수 네피리우스가 손을 잡게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2차 삼두 정치죠.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요 이제 밖으로 도망가 그리스 쪽으로 도망가 카이사르와 카시우스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자, 하여튼 자 이렇게 이제 제2차 삼두 정치가 성립됐고 대대적인 이제 숙청을 당했는데 앞에서 이제 그 시절을 이제 뭐 죽을 모았던 원로원색들을 이제 다 깜깜이 죽여버린 거야. 그 결과 이제 카이사르 때 900명 늘었던 원로원 위원 중 300명과 에키테스 2,000명이 이제 목숨을 잃고 철학자로서 깊이 정치에 관여했던 키게로도 요 사람도 별족파인데 이번 난에도 이번엔 나는 면할 수 없었다. 자,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는 암살자들을 추격해서 마케도니아에 이들 격파했어요. 그때 이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이제 자살했다. 이게 이제 필리피 전투라고 하거든요. 필리피 전투. 원래 이제 초창기 때는
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밀렸어요. 실제 전투는 이제 이 안토니우스가 이제 주도했죠. 옥타비아누스는 이 정치에 능하는 사람이지 군사적 능력은 별로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옆에 아그리파를 이제 좀 붙여줬어요. 그 당시 이제 누구야? 시저가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때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뭐냐면 카시우스가 의외로 이 옥타비아누스한테 그 아니 그 지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고 브루투스는 이제 안토니 싸우다 이기고 그래서 이제 승기는 이제 약간 이제 브루투스 고 이제 뭐냐 했는데 카시우스가 갑자기 자살을 해버렸어요. 예. 왜 자살인지 몰라 지금도. 그래서 하여튼 의문의 자살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브루투스 원에서 이제 뭐냐 패해갖고 자살하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전투냐면 같은 로마국끼리 싸웠던 전투군요. 요 필리피 전투가 있어요. 필리피 전투. 요거 외워두세요. 필리피 전투. 그래갖고 요 필리핀 전투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서강자에 있어요. 서강자에. 예. 그래서 잠깐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노마 시대 때 일어난 필리핀 전투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 필리피 전투는 기원전 42년 로마 공화정 말기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 이후 벌어진 전투입니다. 카이사르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이끄는 군대와 카이사르 암살의 주동자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이끄는 군대 사이에 벌어졌죠. 이 전투는 로마 공화정의 종말과 로마 제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답니다. 혹시 이 전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자, 그래서 요 이제 필리핀 전투 좀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브루투스 카시우가 한 편이 되고 안토니우스 옥타비아가 싸우다가 카시우스가 갑자기 자살하고요. 그래서 이제 승세 브루투스가 이제 이기고 이제 승세를 장악고 카시우가 좀 패했는데 브루투스가 이제 승리했다고 이제 말하니까 카시우가 이제 그래 하면서 자살했어. 그게 왜 자살했는지 몰라. 갑자기. 그러면서 브루투스가 몰리면서 결국에는 브루투스가 이제 군대도 이제 패배하면서 자살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때마치 안토니우스가 상처한 한 것을 기회로 가부에 또 옥타비아에서 누렸던 그 옥타비아가 호초에 들어가게 되어 삼두정치 결성은 드러진 듯 보였으나 원래의 상황의 필요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희박했고요. 옥타비아노스가 이제 그 안토니우스 그 견했는데 이 사람이 뒤에 이제 이집트에 누구하고 눈을 맞으면 클레오파트라고 이제 눈을 맞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나서 헤어지고 그랬죠. 자, 하여튼 기원전 36년에 레피디스가 삼두에서 탈락한 후에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는 제국을 나눠서 옥타비우스는 서방으로 안토니 동방 그러니까 오늘 이집트와 그런 그 시리아나 그 지역이요 지배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대립은 점차 격화되었다. 자, 그래서 동방을 지배하는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매우게 되어 그 이집트에 주저앉아서 노마는 무시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그 시리아 영토를 또 클레오파트라한테 갖다 바치는 이 퍼포먼스까지 보이게 되니까 자,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걸 이용해서 로마 시민과 서방을 결속해서 그 힘을 가져다. 거기 뭐야 안토니우스는 우리를 배신해가지고 자기 그 로마 땅을 이제 뭐 클레오파트라에 갖다 바쳤다. 정치적 성공을 한 거죠. 이 옥타비아누스는 군사적 능력은 별로 없는데 여기에 이제 말빨하고 상당히 정치공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정치는 되게 잘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기원전 32년에 두 사람은 악티움 해전에서 자웅을 거두게 되는데 그 기초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 다름없다. 이 악티움 해전은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죠. 예, 그리스 부근에 있었던 이제 근데 예전 뒤에 레파토 해전 있잖아요. 레파토 해전이나 악티움 해전이나 거기가 이제 비슷한 곳에서 이제 그 해전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자, 하여튼 이때 이제 그 오타비아수와 군과 그 다음에 그 누구요?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인인데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뭐 배가 이제 나중에 뒤로 후방으로 빠지니까 안토니우스 버리고 이제 그 자기 부대 버리고 클레오파트라를 쫓아갔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큰 승리를 했고 옥타비아누스가 실제로 정치 그 군대를 이끌었던 거 아니고 그 밑에는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이끌었다고 그래요. 이 아그리파는 여러분들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이제 그 뭐 어떤 인문학 그릴 때 자주 석상으로 등장했던 인물인데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이 전투를 통해서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했다. 그래서 다음에 안토니우스가 자결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역시 그 뒤를 따랐다.
자, 이로써 포트르마스 왕가는 단절됐고요. 그 이집트는 옥타비아누스 개인 재산에 속하게 됐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이집트.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승리했으니까 이집트 자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파라오로서 이집트의 모든 생산된 그 밀이나 이런 것들을 곡물들을 자기가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징수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어떤 원수정의 바탕이 되었다. 재정적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죠. 자, 하여튼 노마공화국의 붕괴를 말해주는 1세기에 거친 내란도 이제 완전히 막을 내리고요. 노마는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황제 정치의 제정 시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악티움 해전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정치적 헬레니즘이 종말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때 이제 그 헬레니즘 국가들 중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게 포톨로마이오스 왕조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포트로마이오스 왕조가 이 악티움 해전을 통해서 망했기 때문에 정치적 헬레니즘이 종말했는데 물론 이 문화적 헬레니즘은 계속 이제 남아있죠. 그래서 유럽의 이제 헤브라이즘과 결합돼갖고 유럽 문화의 어떤 기운이 됐잖아요. 자, 하여튼 이때 정치적 헬레니즘이 종말됐고, 자, 지중해 세계가 완전히 노마로 이제 편입됐다. 그래서 동부 지중해 일대가 완전히 이제 노마로 편입되면서 이제 노마가 지중해가 일종의 노마의 호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요걸 계기로 해서 공화파를 후퇴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래서 이제 이 공화파라는 건 원로원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 원로원 세력들이 이제 존재하긴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제 뭐냐면, 이 옥타비아누스 밑에 들어갔죠. 예.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제조가 넘어가고 되고, 네 번째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집트가 누구 땅이 됐다? 옥타비아의 어떤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그 개인 재산이 됐다. 그래서 뒤에 이제 원수정의 어떤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했고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서양사 강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해가지고 요 옥타비아누스 이제 초창기 때 정권을 장악하는 그 과정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사 강좌에 보면 48페이지 좀 볼게요. 요걸 앞부분을 좀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네. 여기가 48페이지인가? 49페이지인가? 아, 여기가 49페이지네요. 이 개정판인데 그게 안 보여가지고, 49페이지. 이게 49페이지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80번입니다. 네, 80번입니다. 자, 동맹국 전쟁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동맹국 시민들에게 노마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내적인 갈등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귀족파 술라 등장, 인중파 마리우스의 내전과 술라의 독재, 포페우스, 카이샤르, 크라소스의 제1차 선두 정치, 카이샤르, 포페우스의 내전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공화정의 몰락을 길을 걸었다. 너무 간단하죠? 야, 너무 축약됐어. 자, 하여튼 결국 기원전 49년 군대를 거느리고 로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군한 카이사르는 다수의 원로원 위원들을 거느린 폼페이우스파를 물리치고 종신 독재관이 되어서 사실상 군주로 군림하였다. 자, 그는 종신 쿤솔, 그 다음에 대신을 겸직하는 등 권력을 독점했으며 식민시를 건설해서 노병들을 정착시키고 시민들에게 연회와 구경거리를 제공하면서 인기를 유지했다. 그 외에도 신전이나 각종 공공건물 관리에 부채 삭감 그리고 추종자 300명을 원로원에 입회시켜서 원로원 인원수가 900명을 늘었죠. 예. 그래서 사실상 군주제를 수립했다. 자, 카이샤의 이런 행보는 공화정파 귀족들의 두려움을 분노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제 자신의 어떤 친위세력들 이제 집어넣는데 아쉽게도 이들이 나중에 뭐냐면 그 누굴 배신해요? 시절 배신하죠. 브루투스나 자신 예전에 뭐냐 갈리아 원정은 같이 갔던 그런 이제 밑에 부하 장수를 자기를 집어넣어서 얘네들이 나를 지지할 걸 생각했는데 막상 그 지휘가 이제 뭐냐면 생각을 바꾼다고 위치 이제 생각을 바꾼다고 자가 막 원론이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 원론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카이샤를 충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루투스 카시오 같은 공화정파 귀족들에 비해서
공화정파 귀족들은 여기 표현된 원로원 세력, 노비데스라 이렇게 칭하고 보시면 돼요. 카이사를 암살당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이사 암살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볼게요. 카이사는 암살됐지만 이후 정치 주도권은 카이사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카이사의 신복이었던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제2차 3대 정치 가들의 손으로 넘어갔고 카이사드의 암살자를 포함한 공화정파는 기원전 42년 필리핀 전투, 이 전투 되게 중요하니까 외워두세요. 패하여 제거되었다. 자, 이후 3두는 연합과 대립을 거듭하다가 기원전 30년 레피두스가 3대에서 탈락하고요. 죽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제국 양분에 대립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중에 서방, 이쪽은 이제 이쪽 뭐 소아시아나 저쪽 중동이나 이집트를 제한 동방 이렇게 나눠져서 제국 양분하여 대입하다가 기원전 32년 악티엄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선에 물리치면서 군인 정치가들의 시대가 끝나고 공화정도 막은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서양사 개론을 보죠. 서양사 개론. 자, 이제 재정으로 넘어가는데 재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어, 그 당시 이제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를 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공화정, 재정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재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뭐가 나누냐? 하나는 원수정이고요. 여기는 원수정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형식상 원수정이에요. 예. 원수정은 이제 뭐냐면 겉으로는 공화정인데 실제 운영은 재정이야. 그래서 예전에 이 원수정, 프레키스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군인왕제 시대는 가도기를 거쳤고 디오클라티누스가 집권하죠. 그래서 디오클라티누스 때는 이제 완전히 동방식 전제군주제. 그러니까 이제 명실상부한 전제군주제, 공화제의 틀을 이제 벗어나서 도미네제라고 하죠. 이 전제군주제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사항은 뭐냐면 자, 여기 원수정을 넣은 아우구스투스와 그 다음에 전제군주제였던 디오클라티누스예요. 그래서 요 사람의 업적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거기다가 약간 이제 기독교 관련돼 갖고 뭐 수도 천도와 관련돼 갖고 이 콘스탄티누스가 잠깐 언급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정 3인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강 1약 정도. 그리고 가끔씩 이제 그 지문으로 언급됐던 그 시기가 이제 뭐냐면 오연제 시대하고 군인왕제 시대예요. 그거는 객관식 그 기출문제에 잠깐 이제 선지도 한번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는 오연제 왕이나 뭐 군인왕제 시대 관련된 문제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재정에는 이 정치사 외에도 또 나오는 부분이 기독교죠. 기독교. 예, 예, 기독교. 요게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각대 왕대 황제의 기독교 관련된 정책들도 같이 연관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서양사 교수님 중에 기독교 신자가 되게 많나 봐요. 그래서 로마사에서 기독교 관련된 문제가 한 세네 부 지금까지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관련된 내용도 한번 꼼꼼히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원수정을 읽기 전에 잠깐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그 원수정, 재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미래인 교과서 5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교과서를 읽을 때는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쭉 읽는 식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파악하는 식으로 이제 설명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서양사 개론할 때, 좀 강조할 때 이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50페이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의 지배권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는 내전의 혼란을 수습하자 원로원에게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시험에 나왔죠? 예, 쓰는 거. 자, 아우구스투스는 칭호를 부여했다. 자, 아우구스투스는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레키스라는 이제 칭호를 사용돼. 그래서 이 프레키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원로원의 그러니까 그 제일 1의 원로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원로원 명단 중에 제일 1의 첫 번째 올라온 그 명단을 이제 제1의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그 칭호를 사용하면서 공화정의 여러 제도를 유지하거나 부활시켰다. 그러나 주요 간직과 군대 지휘권을 독차지했고 황제와 다름없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노마 제정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200년간 또 오연제 같은 그런 타고난 황제가 즉위하면서 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영토가 크게 확대되는 등 번영을 이루었다. 이걸 팍스 노마라고 하죠. 로마의 힘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제 평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 오현제가 있는데, 오현제는 네르바, 티라누스, 하드니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크스, 아우니우스 현제예요. 제가 이제 이거 예전에 고등학교 때 외웠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뭐 다른 데는 별로 관심 없었고 역사는 되게 관심 있어요. 사회과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걸 외우려고 했어. 막 그래서 노마 황제의 그 계보도 있죠. 이걸 달달 외웠어. 그 당시에는 이제 머리가 이제 이렇게 잘 빨아들이는 스폰지 시대잖아요. 막 스폰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여서 외웠는데 지금 다 까먹었죠. 예. 그래서 그때 왜 그걸 쓸데없이 외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오연재만 기억이 남아. 내가 그래서 그 왕대인은 자, 요 네르바티아스 하디니스 안토니스 피우스는 특징이 뭐냐면 세습제가 아니었죠.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살아있을 때 좀 똘똘한 얘를 자기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안토니우스라는 성을 부여해. 그래가지고 뒤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 일종의 황제가 되는 거죠.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 중국에서 얘기한 성향. 그래서 요 집안은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한 게 안토니우스 왕조라고 해요. 예, 안토니우스 성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다만 이제 마지막 이제 황제였던 이 마르쿠스 아울리우스 왕조는 달렸죠. 이 사람은 항제미우스도 그 당시에 유명한 또 스토학자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육친의 정을 이제 뭐냐면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뭐냐면 자기 아들 되게 무능한 아들에게 뭐냐면 넘겨줬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나라를 망치기 시작했다. 이 코몬도스라는 사람한테 넘겨주는데 자 그래서 요 오연제에 대한 이제 평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오연제 중에 그 뭐냐면 그 내용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2의 오른자들은 이면을 들여다보면 타고난 통치자라는 어떠한 경로로 탄생한 것이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티투스를 제외하고는 혈연관계에 직인한 한계는 대부분 악행을 저지했다. 반면 오영재는 양자 입양, 아까 말처럼 안토니스라는 성을 주고 자기가 이제 아들로 양자 입양해서 후계자를 넘겨줬죠. 자, 그래서 제의를 계승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존경과 추앙의 대상으로 위대한 통치자의 반열에 올렸다. 왜냐면 한 번 검증된 사람이잖아. 검증된 사람,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던 검증된 사람한테 넘겨주는데,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면, 이 아들이 정치 능력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되게 복불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자 체제도를 이제 채택한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오연제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2세기 때 초반 티아누스 황제 이후 티아누스 황제 때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 나왔죠. 여기가 이제 로마의 최대 그 뭐냐면 영토를 확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드리아누스인데 하드리아누스는 이제 오연제 세 번째 그 황제거든요. 요때는 이제 뭐냐면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이 돼. 그래서 하드리아스 장병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수비로 전환했다. 자, 하여튼 대외판창이 점차 둔화되면서 노예와 토지, 전리품 유입이 급감하면서 경제 정반에 악화됐고 3세기 초반에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면서 한계를 마음대로 폐위시킨 군인항제 시대가 있었다. 자, 그래서 속주와 변경에선 반란과 이민족의 침입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도시와 상공을 쇠퇴되면서 그 당시 이제 중상층 자유시민이 몰락했고 농업도 피폐해졌다. 그래서 농촌에서 부자의 소장 콜로노스가 이제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성된 농장을 콜로나투스라고 확대됐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작인은 그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공화정 말기 때도 우리가 나티푼디움만 이제 생각하고 노예만 연상하는데 소작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소작인들은 자유소장이죠. 예, 경제적 관계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한 곳에 이제 딱 메어두는 부자유소장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성된 그것을 홀로나투스라는 농장 제도가 이제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세기 말 디오크라티스 황제는 이러한 위기를 이제 뭐냐면 타개하해서 각종 개혁을 당했다. 그래서 효율적인 통치를 모색하고 제국을 내수 분할했는데 전제군주제를 통해서 황제권을 강하고 군사개혁과 화폐개혁 등을 추진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 당시 수도를 옮겼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수도는 황제의 이름에 따라서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라고 하죠. 예전에 이걸 비잔티움이라고 했죠. 원래 그리스 식민도시였어요. 예. 그런데 요걸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이런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국 해체를 막을 수 없었고, 테오도시우스 1세 사망 이후 로마 제국은 동서 분리됐고, 동로마 제국은 이후 천년간 지속됐으나, 1453년에 망했죠.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 침입으로 쇠퇴했다 결국 멸망했다. 그래서 476년에 게르만 침입부터 우리가 중세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 멸망한 1453년은 중세의 끝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중세의 시작과 중세의 끝을 각각 서노마와 동로마의 멸망에서 이제 시작했다,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잠깐 이제 보면 트라누스의 원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연제 중에 한 명이 트라누스의 황제 기념하는 건축물로 대원전 가중은 도로 건설 장면이 모사되고 있다. 그냥 촘촘한 도로망을 건설하고 제국의 영토를 확보했다.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도로망을 확보한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에 필수적인 거죠. 예, 뭐 군대 파견이라든지 뭐 등등 하기 위해서 이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지도에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동로마, 서노마가 분할된 경계선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지역들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할게요. 기독교 문화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른 교과서, 이게 무슨 교과서야? 비상교과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비상교과서 보면 이제 로마의 재정과 평화시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2차 삼대 정치 시작의 내전에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권력을 이제 장악하고 혼란을 수습했다. 이 원료는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자,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 제1의 시민이라고 이제 불렸으나 군사 통수권과 재정권 등을 장악해서 황제 같은 권한을 행사했다. 자, 이때부터 로마에서 사실상 재정이 시작되었고 오연제라고 불리는 5명의 황제가 잇따라 통치했다. 그래서 오형제 관련된 내용 여기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정이 시작된 이래로 노마는 약 200년 동안 평화와 안정을 누렸고 제국의 영토도 최대 이뤘다. 이 노마의 평화 있었고, 자, 노마는 2세기 말부터 군대에 반려한 후 황제가 자주 교체되어 정치가 혼란스럽고 3세기 중반부터는 군대가 정치에 개입했다. 그래서 3세기 말 디오클라티누스 황제는 제국의 혼란을 수습하고자 개혁 정책을 펼쳤다. 자, 그는 제국을 네 부분 나누고 네 명의 통치자가 공동으로 다스리겠다. 그리고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는 등 제국의 부흥에 힘썼고, 테오도시 황제가 죽은 후에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열되었다. 자, 이후 이제 서로마 제국은 470년 게르만족의 침략을 이제 받아 멸망했고, 그 동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계속 지속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지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지도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수정으로 넘어갈게요. 자, 원수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원수정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시발점이 어떤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잖아요. 옥타비아누스의 정책이 예전에 시험에 자주 나왔어. 그러니까 재작년에 나오고, 그래서 자주 나오는 노마가 나오면 이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또 디오클라티우스 황제 항상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번 심화 규제를 통해서 정리하고 나서 여기 이제 한번 그 서양사 총론, 개론, 그 다음에 뭐 강자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시작됐던 정치를 보통 원수 정치라고 하죠. 원수 정치. 그래서 원수정, 프레케스 그 의미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원수정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공화정인데 실제 운영은 황제죠. 재정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뭐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양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알게 된 거야. 너무 이제 재정을 내세우고 반대파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이들 결집하면 자기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원수정에서 겉으로 공화정을 했다. 그렇지만 공화정의 어떤 주요 간직들, 호민간, 집정관 등을 다 독점해 버렸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공화주의의 테두리에서 뭐냐면 스웨인스나 그에 관한은 누구보다 우월했다. 그리고 이제 요 원수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레큐스라고 해요. 원로원 위원 명부의 첫 번째 이름이 기재했다. 그래서 제1의 시민 이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 원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종칭을 받았죠. 원래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누구
옥타비아누스에게 주어진 칭호였지만 이게 나중에 계속 세습해서 그 칭호가 세습되면서 일종의 보통 명사가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항제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항제라는 의미가 로마 시대 때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시저 원래 시저는 사람의 의미지만 나중에 항제의 의미가 되고 이게 변형돼서 뭐 카이저나 짜르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그다음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항제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 개선 장군의 의미였던 임페라툼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임페라툼의 의미가 나중에 이제 항제의 의미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임페리온은 이제 그거죠. 독재권을 갖고 있는 사람,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예, 이런 의미도 이제 같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카이샤의 독재적 지배가 실패한 걸 결섬아서 공화정 체제를 살리면서도 군대의 명령권을 요탄 집정관, 호민관 같은 집권을 이제 가지면서 단독 지배를 합법한 지배체를 설립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체제의 본질, 그러니까 원수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어디에서 정리한 서양사 강의에서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제 생각에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아. 예, 딱딱 안 떠지잖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그 기출문제 보면 논술식이 아니라 기입형이나 뭐 약술식이죠. 서술형 한 줄 뭐 이렇게 쓰는 거 한두 줄. 그렇기 때문에 요런 논술형 문제는 갖다 버리는 간접 쓰는 거는 그냥 그 갖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관심 있는 분들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개혁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개혁 내용 중에 원숭이의 권력 기반을 말해. 네, 모태또 유명한 말 했죠? 무슨 말, 예전에 이제 그 말 했잖아요.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 응? 마찬가지로 원수정의 이제 권력 기반은 군대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가 군대를 장악해야 돼. 그럼 군대를 장악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돈. 그래서 재정과 군대를 확실하게 장악해야지만 이 원수정 체제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지가. 그럼 재정은 어디 나왔어요? 당연히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이제 정복했던 그 정복지 속주에서 나오죠. 네, 대표적인 속주가 이제 이집트죠. 예. 그래서 이런 재정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징세 개혁도 이제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아우구스투스부터 뭐냐면 그 후에 역대 황제대 정책의 주안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재정, 국가 재정을 장악해야지 군대도 장악할 수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군제 개혁을 좀 보겠습니다. 군제 개혁. 자, 군제 개혁 관련된 내용이 12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볼게요. 자, 예전에 군대는 군인왕제 시대 때 군대는 뭐예요? 겉으로는 공병이자 지금까지 사병이죠. 사병이다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정치가들, 특히 군인 정치가들에게 이제 충성을 했고 이들에 의해서 이제 뭐 쿠데타가 막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병을 공병화시킨 거야, 공병화. 그래서 황제에게 충성하는 부대를 가는 거야. 역대 황제라는 의미는 개인의 의미도 있지만 국가 권력의 어떤 상징이잖아. 그래서 일종 공명화시켜가지고 뭐냐 정치적 수습을 하려고 했다. 이제 더 이상 뭐냐면 이렇게 그 군인 정체가 등장해가지고 군대를 이용해갖고 뒤엎는 식으로 정치를 이제 못하도록 한 거죠. 자, 그래서 군 통속권을 이제 황제에게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마리우스의 지원병제를 계승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황제가 군대를 장악하려면 돈을 장악해야 되죠. 그래서 군사자금이 필요해. 그 재정 개혁을 하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군제 개혁의 이제 때 그 군대를 세 개로 나눴어요. 하나가 친위대야. 친위대. 그래서 황제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친위대고 특별 대우를 해주고 이탈리아인은 구성됐죠.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친위대 신변 보호 관련된 내용. 이거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그다음 야전군대. 야전군대인데 야전군대는 제국 변경에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로 구성된데 나중에 속주 출신을 이제 뭐냐면 이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탈리아를 구어가지 못해요. 반도 안에. 이탈리아 반도에 속주들이 이제 있는데 이들이 이제 장기 주둔한 곳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이탈리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주둔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쪽 현지 여자들과 결혼해요. 그리고 여기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이들의 거주지가 이제 뭐냐면 일종의 도시로 발전됐죠. 그래서 유럽의 도시들 보면 예전에 로마군이 주둔했던 그 지역들, 군사 도시로 이제 출발했던 지역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후에 2대, 3대 그 자신의 지위를 이제 아들한테 넘겨주고 아들이 또 이렇게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노마 시민권을 받게 되지만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나중에 되면 속주민이 구성돼. 이제 나중에 뭐 3대, 4대, 5대도 가면 그 이제 이탈리아인으로서 어떤 그 정체성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속주 출신이 많고 그 나중에 야전 군대 중에 상당수가 또 뭐냐면 게르만족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야. 자, 그다음 보조군들은 속주민으로 구성돼. 그러니까 원래 초창기 때 야전군은 노마인이었고 이 당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때 기준으로 그때 보조군인데 보조군은 야전군을 지원하고 제대로 노마 시민권을 부과한다. 그래서 요 보조군들 뭐 때문에 이제 좋냐면 원래 이제 야전군대는 그 노마 정규군이잖아요. 레기온. 그래서 노마 정규군은 주로 이제 뭐야? 중장보병. 약간 기병이 있겠지만 중장보병. 근데 중장보병 가지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병대도 필요하고 보급부대도 필요하고 공성부대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잡다한 병가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병가들을 보조군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시켜서 속주민을 구성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각각 책마다 야전군대 보조군 뭐 이 명칭이 좀 약간 틀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계에서는 이제 좀 있는데 이게 그 서재에서는 뭐라고 돼 있더라 이걸 그 야전 군대는 정규 군대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규 군단. 네. 그다음에 이제 보조군은 이렇게 있고 또 시민군이라고 또 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전 군단, 뭐 정규 군단,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그냥 시민군, 하여튼 거의 비슷한 거니까 책마다 좀 달라요. 서양사 총론에도 다르게 표시되어 있고 있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다를 수 있고요. 이거 웬만한 개선서에 있으면 맞게 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그 읽으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주 통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도 시험을 내왔지만 원로원과 함께 분할 통치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속주는 원로원이 통치하는 곳, 그 다음에 또 황제가 직접 가다한 속주 이렇게 있어요. 좀 안정된 곳은 이제 뭐냐 원로원이 가다 있고 뭐 시칠리아 같은 것도 있고 좀 위험이나 번방 그 지역은 황제가 직접 했죠. 뭐 대표적인 게 이집트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원로원에서 이제 있던 이제 그 속주에서는 또 재정을 원로원이 가난하고 황제가 이렇게 있었던 속주는 또 황제가 가난하고 그렇게 있죠. 요쪽이 훨씬 더 많죠. 여기가 부유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주 통치 이렇게 나눠줬고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재정 관련된 내용과 또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 개혁이 되게 중요하죠. 재정 개혁이. 왜냐면 황제가 군대를 유지하고 관료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야. 체제 유지에 원수증 체제에 큰 유지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징세 청구 제도군요. 그러니까 징세 청구를 이제 맡기면 얘네들이 돈을 걷고 그 중에 수술 떼고 이제 그 노마 정부에 주는 건데 너무 이게 많이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징세 청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하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징세 청구업을 이제 폐지시키고 직접 황제가 이제 관리를 파견해서 징세를 걷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징세라고 해서 정확한 인구 조사와 이제 재산 평가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독신남녀의 출산 정책 왜냐면 애를 많이 낳아야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애를 잘 안 낳나 봐요. 예. 결혼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제 장려치고 있고 판매사 상속세에서 노마 시민에게 부과하는 그 내용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재정을 나누는데 재정 정치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원로원이 통치한 지역과 황제가 통치한 지역을 나눠가지고 재정을 이제 따로 거뒀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로원이 이제 통치한 곳에서는 주로 이제 뭐냐면 공공재정을 돕고 그 다음에 황제가 통치하는 곳은 그 항실재정을 뒀어요. 항실재정을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였는데 피스쿠스라고 해요. 피스쿠스. 음.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어요. 여기 서현선 총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근데 이제 항실재정이 이제 뭐냐면 너무 이제 이렇게 그 많이 이제 국가재정을 이제 주요 재정을 됐기 때문에 그 원료원들이 그 뭐 공공재정에서 이제 뭐 거기 뭐 속주 뭐 시칠리아에서 걷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걷잖아요. 이집트나 이런 데서 걷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행사라든지 공무원들 월급 주는 거 뭐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항실 재정에 막 그 위탁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항실 재정에서 그걸 모두 다 가나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막대한 이제 이런 항실 재정을 이제 개인 재산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었지만 다 개인 쓴 거 아니죠. 이 사람은.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제 뭐 군인들이나 공무원들 월급 주고 공공 재정의 부족한 부분을 다 메꿔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을 못해서 전투를 못해서 되게 정치가였고 되게 뛰어났거든요. 독재자였지만요. 예. 그리고 항상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어 이 사람은요. 예. 하여튼 자기 재산을 이제 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공공 재정에 이제 보태는 방식으로 통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황제 개인 재산에 의존하게 되고 이 공공 부분을 이제 담당을 했다. 이렇게 있고 이걸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황제 지배체를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외부 외전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요거는 계속해서 읽으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그 옥타비우스 아우구스투스의 어떤 이제 그 개혁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자,